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이 초가을을 느낄 정도로 날씨가 선선했죠. 일단 습하지 않아서 아주 쾌적했는데요.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홍콩과 마카오는 태풍 때문에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 합니다.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다가오는 가을 이 태풍 피해 없이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학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연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그런 인사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아침입니다. 밤새 북한의 도발은 없었는지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종근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십니다. 네, 안보는 이상 없습니다. 밤새 푹 주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비가 왔는데 오늘 오후에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를 몰고 오는 남자 서양호입니다. 비를 몰고 오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올 여름 너무 많이 비를 몰고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는 주말마다 비가 왔어요. 네. 근데 이게 하루씩 미뤄진 것 같아. 예.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먼저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들어보죠. 먼저 이종우 실장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1주년이 되셨어요. 아니, 당대표로 원내대표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원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불중에. 원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이분 참 어저께 하루 동안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당대표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청와대 오찬에서 하신 말씀을 꼽아봤습니다. 고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삼실로 대통령이 되신 문 대통령, 지금은 삼소로 대통령이 되시고 있다. 즉 절실, 진실, 성실한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국민과 역사와 미래와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참 대꾸 라임을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굳이 꼽은 이유가 그동안 이제 불화설이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그 불화설을 말끔히 이제 해소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말씀을 들으신 문 대통령 어저께 저는 자리 배치가 눈에 들어와요. 모든 대통령들이 자당의 의원들과 또는 타당의 의원들과 식사를 할 때는 원탁이었어요. 문 대통령 지금까지 원탁 좋아하셨잖아요. 네. 어저께는 어땠는지 아세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 무대처럼 왼쪽으로는 이 당 지도부, 오른쪽으로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객석처럼 다 문 대통령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액자식 무대를 바라보는 객석이 돼 버렸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예. 서영 소장님. 억울하면 여당하고 대통령 선거 이겼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제가 오늘 꼽은 한마디는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청탁을 확인할 수 없다. 정치인의 말은 아닌데요. 예. 정치인의 말은 아닌데 요즘 거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이재용 재판에 대한 보수 언론의 보수 언론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마음속 청탁은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3차례 독대를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정책 기획수석실,
공정거래위와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수첩, 말씀자료, 외압일지, 증언 등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 판례도 있고 지난 4월에 묵시적 청탁 법리에 따른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뇌물 유죄 판결 등 기존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뇌물 법리는 충분히 뒷받침이 됩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청탁 우러나는 것은 궤변입니다. 삼성의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 저잣거리에 필부번호 못한 주장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분이 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당 얘기인데 이제 어제였었죠. 안철수 후보가 51.09%인가요? 06%? 09%. 이걸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일단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다. 즉 가장 나은 후보 이 안철수 대표 지금 당대표 됐잖아요. 가장 좋은 후보의 어떤 기준이 그중에서가 들어갔다는 거죠. 즉 천정배 후보나 정동영 후보나 이현주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택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투표라는 건 말이죠. 과거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저는 투자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투표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천정배 후보, 정동영 후보 이 두 후보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후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한테 맡기는 게 앞으로 미래에 뭔가가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내지는 국민의당이 그런 어떤 마음이 당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잘 된 걸까요? 저는 사실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 국민의당이 살 길은 제3당이에요. 제3당이 있을 수 있는 길은 양당 체제의 어떤 그런 폐해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을 때 제3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당 체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80%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항하는 보수 정당은 10%도 안 되는 그런 지지율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양당의 어떤 그런 이 부딪힘 속에서의 제3의 길?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3 정당이 지금 현재는 입지가 불투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설명서장. 네, 보수와 진보가 불편한 제3당이라 그런지 이종근 실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당선된 걸 보고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서는 비록 3등으로 패배했고 또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75% 득표했는데 이번에는 51%로 겨우 턱걸이 과반 득표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유력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 대표가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의원하고 대표 자리 다투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만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빼고는 국민의당에 인물이 없다. 뭐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나 국민의당 미래를 생각한다면 안철수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동영, 천정배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 정동엽의 두 분도 훌륭하지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당원들의 판단이 안철수 대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요, 이 대선에서 실패한 정치인들이 그래도 뭐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 근데 요새는 이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씨? 저는 미디어의 변화라고 봐요. 그 당시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텔레비전, 신문 이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간다. 그럼 미국에서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죠? SNS예요. SNS는 국경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즉발적으로 뭔가 이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 그만큼 소비가 빨라져요. 이미지에 대한 소비.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소비가 빨라지고 빨리 버려요. 또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량이 옛날에는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무한 정보의 시대예요. 그래서 잊혀지는 게 빠르다.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면 사실은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무런 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 그러니까 한 1, 2년
이런 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1, 2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잊혀지기가 그래서 굉장히 쉽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완전히 1, 2년이 옛날에 한 10년 정도 갔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1년 동안에 쏟아지는 SNS나 혹은 그런 정보 또는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즉발적으로 다 소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의 변화가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빨리빨리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서수영. 저는 뭐 이종근 실장님이 구조적인 분석을 구조적인 그 미디어 환경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그보다도 내재적인 주체적인 문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 지밖에 모른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선에서 국민신문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당 견제도 그렇고 야당하고도 연대할 때도 지도력, 즉 말빨이 안 서는 건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결국은 빨리 대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자기 존재감과 위상을 알리기 위한 조급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것은 안철수의 차기 대선에 대한 정치보다도 국민의당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려서 안철수 대표가 재평가받고 그에 따른 재기의 발판도 만들어내는 게 안철수 대표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 18대 대선 때 사실 패배하시고 저희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DJ의 길을 걸으시지 않을까.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외국에 있지 않을까 하셨는데 거의 2년도 안 됐죠. 1년 약간 못 미치게 어쨌든 바로 보궐선거에 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트렌디라고 봐요, 저는. 그것과 지금 물론 40여 일밖에 안 됐지만 그 정도의 어떤 차이는 거의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당시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도 했어요. 아니, 벌써 돌아와서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바로 또 보궐선거에 나와?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홍준표 대표도 안철수 대표도 차기를 꿈꾸고 있다. 문재인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것으로 뭐 확인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치인 중에 대통령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대표에 나가면서 그러니까 수락연설이라든지 당대표에 나갔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예, 국민의당이 이게 자칫하면 이게 없어진다. 이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유리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게 명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분,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명분은 확실히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이렇게 사실은 그 지지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명분이었고 돌아와서도 어쨌든 수락연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당의 명분이고 자신의 명분 중에 하나는 어저께 이야기한 것 중에 개헌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개헌, 아무도 지금 개헌 사실 얘기를 안 해요. 국민들도 어제 개헌 얘기했죠. 예,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당을 재창당하겠다. 두 번째는 인재 영입하겠다. 세 번째는 개헌을 지금 들고 나오겠다 했는데 개헌이 사실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아니냐. 창당이나 인재 영입은 어차피 당대표가 어떤 당대표가 되든 해야 될 문제인데 개헌 얘기는 사실 천정배 후보나 혹은 정동영 후보나 이현주 후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헌을 하겠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3당이 갈 어떤 그런 입지 그 입지를 개헌으로서 불을 붙여보자 이렇게 좀 들려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일이냐. 사람들이 지금 개헌에 전혀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분권형? 사실 지금만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권한을 주겠어? 이런 어떤 생각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부터 지방 정거 조금 멀었어요. 저는 개헌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예. 네, 저는 정기국회에서 대로줬다가 지방선거에 말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서 입법과 예산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120석이라서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통과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대표는 선명 야당으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입법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할 경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야당 특히 국민의당을 심판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여당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이는가, 선명 야당의 길만 갈 것인가, 아니면 100대 국정 과정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그런 대한야당의 길을 갈 것인가. 안철수 대표는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영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이 부분 얘기 좀 해보죠. 일단 이 1심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실장님. 사실상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있었다. 고심과 고심 끝에 재판부의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것이 그 안에 보면 사실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이 삼성이 지금까지 주장한 게 이거였어요.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뿐이다. 그런데 재판부의 어떤 판결문을 보면 상당 부분 그걸 인정을 해요. 강요를 해서 수동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하는 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참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결정적으로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 뇌물 사건을 보면 이 수동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대개는 무죄가 선고가 된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문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죄가 됐다라는 점이나 또는 뭐 안종범의 수첩이 어떤 쪽에서는 이거는 효력이 없고 어떤 쪽에서는 효력이 있고 판결문을 보면 좀 갈리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아졌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법리 다툼의 시시비비보다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상무였다라는 사실인데요. 6개월 전인 지난 2월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는 날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도 그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삼성 주가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전날 대비 1% 정도 소폭 하락했을 뿐이고 오히려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 5년 선고에 대해 경제를 흔드는 정치라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삼성 주가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 오너가 없어도 대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삼성은 이재용이라는 총수의 조기 복귀를 위해서 무리한 법리 공방과 언론 플레이에 주력하기보다는 총수 없는 회사로서 새로운 지배구조를 정립하는데 일조해야 되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그 주가 갖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가장 큰 건 반도체 호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수가 무엇을 결정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유례 없는 호황이에요, 반도체가. 지금 뭐 2, 4분기, 1, 4분기에 반도체는 이미 만들어진 거지 새롭게 뭘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였어요, 삼성전자가. 두 번째, 삼성전자의 또 다른 부분이 휴대폰 부분인데 휴대폰 부분에서 아이폰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부터 히트 상품이 없어요. 정말 7이나 6이나 전부 다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히트하지 않았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사실 아이폰이 갉아먹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삼성 노트 8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또 많았어요, 시장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어차피 주가는 사실 내가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느냐의 어떤 상황인데 당장 호황인데 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까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5년 선고 억울하다는 얘기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해서 주가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오너의 공백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삼성에서 반도체를 누가 지금 시작을 했죠?
이건희 회장이 예. 시작했어요. 그때 삼성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왜? 이거 했다고 삼성 죽는다. 근데 실제로 10년 동안 아무 수익이 없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가 호황이었다고요. 바로 이런 결정.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한 게 이병철 회장 시대에 이건희 당시 그러니까 아들인 이건희 씨가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결정이라기보다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였죠. 아버지한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BT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 앞으로의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경영진들 지금의 어떤 그런 회의에서 이런 책임질 수 있는 단안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정경유착으로 반칙과 특권에 의해서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서 국민의 비난의 한몫을 받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께서 삼성뉴스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국민의 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무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안 들리기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삼성이 무죄라는 말씀. 제가 이렇게 매너하게 되는 버렸나요? 예, 그거는 아니고 이종훈 실장님 말씀 뭐냐면 이 삼성이 미래에도 오늘날의 삼성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오너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걸 주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 주가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요점이시죠, 이종훈 실장님. 저는 그렇게 안 들리고 자꾸 편드는 걸로 들릴까요? 그 삐뚤어져서 그래요, 그거. 근데요, 어쨌든 지금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저희가 앞서도 이춘석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2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2심이면 644 아니에요. 4개월 후에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시간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춘석 의원께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2심에서 집행유예에 나올 수 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양호 소장님. 저도 5년형은 아쉽지만 뇌물 공여에 대한 유죄 선고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재판부가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경영 세습을 위해 박근혜 최순실과 삼성이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인용한 혐의가 대해서 64억 원 횡령, 재산 국외 도피, 72억 뇌물 공여, 이것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예. 20년 이상 징역형을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주장한 12년 구형에도 못 미치는 5년 구형을 받은 걸 보면 다음번 재판에서는 자칫하다가 이 금액이 좀 줄어들 경우에 집행유예도 가능한 알겠습니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실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예요. 5년형의 가장 큰 근거가 국외 해외 재산 도피인데 코어 스포츠가 독일에 있다 그래서 그게 국외라고 지금 판단한 건데 사실은 그거의 수혜자가 최순실이에요. 그럼 최순실은 국내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해외 재산 도피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어요. 만약에 최순실이 국내에 있으니까 이건 해외 재산 도피가 아니다 그러면 5년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앞으로도 계속 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훈 노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 여자 골프. 정말 대단해요. 이 박성현 선수가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했는데 LPGA 투어에서 우리 선수들이 5개 대회를 연속적으로 휩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우승을 해도 뭐 똑같은 우승이지만 이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우승했다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순간에 역전승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주목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네. 박성현 선수가 이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극적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열린 4라운드에서 선두의 네타 뒤진 공동 12위로 출발했는데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몰아치면서 합계 13언더파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예. 지난달 US 여자 오픈 우승 이후에 1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으면서 시즌 2승을 기록했고요. 자, 우리 선수들이 지난달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박성현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5개 대회를 연속으로 석권했습니다. 현재까지 올 시즌에 LPGA 투어에서 23개 대회가 열렸는데 이 중에 13개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2015년에 한국 선수 한 시즌 최다승 15승을 기록했는데 남은 대회가 11개거든요. 예. 11개 남았기 때문에 올해 한 시즌 한국 선수 최다승 신기록을 다시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또 뭐 세계의 대결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메이웨더하고 예. 맥그리거. 메이웨더가 맥그리거 TKO 승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돈 엄청 벌은 모양이에요. 예? 참 믿기지가 않는 액수죠. 예, 예. 49전 전승을 기록했던 프로복서 메이웨더하고 이 종합격투기 UFC 챔피언입니다. 이 맥그리거가 복싱으로 대결했거든요. 네. 이 메이웨더가 이제 10라운드 TKO 승을 거뒀습니다. 예. 이 패한 맥그리거가 이제 복싱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10라운드까지 버틴 것만 해도 잘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자, 메이웨더는 어제 경기까지 50전 50승을 거두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어제 이 한 경기를 통해서 메이웨더가 이 3억 달러, 3,390억 원이고요. 맥그리거는 1억 달러, 1,127억 원의 수입을 벌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 메이웨더가 총 320번의 펀치를 날렸으니까 이 펀치 하나당 10억 6천만 원씩 챙긴 셈이 됐고요. 예. 이 세계의 대결이라고는 하는데 이 메이웨더가 사실 2년 전에도 파키아오하고 세계의 대결을 벌였거든요. 네. 이 세계의 대결이 너무 좀 자주 벌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제가 놀라는 거는 이 5천억 원짜리 이 5천억 경기 하나에 이 5천억 원짜리를 만들어내는 이 비즈니스 능력이라고 보고요. 이 세계의 대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계의 돈잔치였던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야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로야구에서 두산이 선두 기아와의 승차를 줄였죠. 2경기 반차죠 지금? 예, 조금씩 두산이 아직 쫓아가고 예. 있습니다. 어제 LG하고 연장 12회 접전을 벌였거든요. 그런데도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예. 연장 12회 1대1 무승부면은 이제 굉장한 이 투수전인데, 그러니까 LG는 선발 이 호프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요. 이 두산은 선발 보우덴 선수가 5이닝 1실점 했는데, 이 불펜진이 무실점으로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승부였지만 두산 입장에서는 이 선두 기아와의 승차를 2경기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가 어제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내세웠는데 NC에 4대5로 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넥센 롯데의 연승을 깼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잘 나가던 롯데를 넥센이 9대8로 이기고 이 7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이 넥센도 잘 쳤고 롯데도 타선이 폭발했는데 롯데로서는 홈런을 5개나 터뜨렸는데도 이 선발 린드블럼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9실점으로 무너진 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4위 롯데가 5위 넥센에 2경기 반차로 앞서 있습니다. SK는 하나를 4대2, KT가 삼성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이란 축구 대표팀의 케이로스 감독이 우리하고는 악연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예. 어제 또 한마디 한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독설가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31일에 축구 대표팀이 이란하고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치르죠. 네. 자, 이란 대표팀이 어제 인천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이 훈련을 했는데 잔디가 군데군데 파여 있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케이로스 감독이 훈련장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훈련장이 과연 이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훈련장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예. 네, 케이로스 감독이 2011년에 이란 대표팀을 맡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 대표팀이 이란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케이루스 감독에게 4연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케이루스 감독이 워낙 이 독설가여서 우리 축구 팬들에게도 악명이 높은데,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최종 예선전에서 이란 대표팀이 무실점,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능력 있는 감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지난 26일에 입국할 때 케이루스 감독이 최종 예선전에서 무패, 무실점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우리 대표팀이 한번 이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석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지난 8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예. 이제 숨고르기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5일 문을 연 전국 모델하우스 12곳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15만여 명의 예비 청약자가 다녀갔습니다. 경기 성남, 동탄 이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기장군 등의 분양 현장에는 흔히 떴다방이라고 하지요. 이동식 중개업소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슬슬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어디가 어디가 이렇게 많이 몰린 거예요? 이번 주 청약 물량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신흥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이 아파트는 4천여 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사흘 동안 방문객 2만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수십 명의 떴다방들도 볼 수 있었고요. 예. 또 경기 화성 동탄 이 신도시에서 같은 날 문을 연 중흥 S클래스 더 테라스 모델 하우스에서도 사흘간 19,000여 명이 찾았고요. 이천시나 원주 이런 데서도 각각 10,000명이 넘는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청약 일정이 좀 줄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건설 회사들이 눈치를 보다가 분양을 많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다음 주 청약 일정이 잡힌 전국 12개 분양 현장에서도 이번 주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개장합니다. 파리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첫 분양 물량인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눈길을 끌고요. 면목동에서는 한양 수자인 사가정 파크가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보험료를 너무 올렸다. 이렇게 감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 의료보험을 감리한 결과 총 41만 건의 계약에서 약 100억 원 규모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자 부담률이 10%인 상품하고 20%인 상품으로 나뉩니다. 예. 가입자 부담률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보장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떨어져야 하는데요. 근데 일부 계약에서는 가입자 부담률이 20%인 상품의 보험료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 실손 보험은 손해율이 낮은데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내줘야 할 보험금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이유가 적은데도 통계가 부족하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많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금감원은 과다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하도록 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인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감원이 감리에 나선 이유가 있어요?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전 신고제 대신 사후 감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가격을 결정하라는 것이었지요. 이 영향으로 실손 보험료는 2015년 평균 3%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18.4%, 올해는 12.4% 상승하는 등 인상폭이 커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번 결과로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력이 좀 커질까요? 그게 좀 분명치가 않은데요. 금감원이 3,300만 건의 보험료 책정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40여만 건의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건당 2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1.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 계약 건수에 비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책정한 계약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책정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업계 자율에 맡겨도 괜찮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험사들의 실손 보험료를 인하하라고 압박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사방에서 이렇게 쓴소리 듣고 있어요. 이 쓴소리에 달인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국내에서. 네.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입을 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40여 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모인 자리에서인데요. 제넷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지난 25일 미국 와이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움, 일명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금융 규제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지 말자, 이런 뜻인데요. 네. 자국 대통령에게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옐런 의장은 소형은행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 변화 속도는 완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을 언급하면서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금리가 역대 최저점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융규제 완화는 자산 버블과 시장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옐런 의장을 거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도 많이 풀리고 규제도 엉성하고 돈도 많이 풀려 있는데 여기서 규제를 다시 풀게 되면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규제 완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길래 이렇게 한마디씩 한 거죠? 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짐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범이 되었는데요. 이때 대형은행들이 신용을 남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형은행의 위험거래 방지와 금융회사 자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드 프랭크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2010년 제정된 이 도드 프랭크법이 은행 대출을 억제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이 바람에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지난 6월 도드 프랭크법 폐지 법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도드 프랭크법이 자초하면서 지구촌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 미국 금리 얘기도 나왔어요? 금리 인상?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네. 아쉽게도 옐런 의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다음 달 20일과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축소 개시를 발표하고 ECB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달 6일하고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논의를 예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작물 휴대전화를 중국이 밀반출한 이 땅 100명이 적발됐다고 그러네요. 100명. 와, 예. 네. 작물 휴대폰을 조직적으로 중국에 밀반출한 일당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예. 주운 휴대폰을 죄의식 없이 판 택시기사 등 평범한 사람들마저 무더기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분실 도난된 휴대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 작물 취득 등의 혐의로 총책 홍모 씨와 매입책 조모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휴대폰을 훔쳐서 이들에게 팔아넘긴 소매치기 일당 8명과 분실한 휴대폰을 넘긴 택시 운전기사, 술집 종업원 등 80여 명도 절도 및 점유 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호킹시 등 매입책은 201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작물 휴대폰 531대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서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정말 행운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